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3일 후 2026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군대 이야기에서는 스튜디오가 아닌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김석우 상병, 여기가 어디죠? 충남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나라 광복에 큰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분이 누구실지 궁금할 텐데 힌트는 바로 이 편지에 있습니다. 김석우 상병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려 다니느라 그동안 안부 편지 한 통 제대로 보내지 못했구나. 오늘은 할아버님의 23주년 제삿날이구나. 기일을 맞아 멀리서나마 저를 올릴까,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아니면 영석이 너에게 부탁해서 나 대신 목 놓아 울어달라고 할까.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이슬을 밟으며 조용히 할아버님을 추모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에 새기려 한다. 8월 15일에 보내. 네, 오늘의 이 편지를 보낸 분은 바로 매현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야학을 열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4월 29일 날 상하일거가 났잖아요. 이 준비 시간이 단 3일이었어요. 3일이요? 네. 보통 이제 가족 관계란이 있었어요. 여기를 유족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계연구사 윤영미라고 합니다. 편지가 여기 있다고, 원본이. 네네. 지금 전시장에는 편지는 이제 복제본이 나가 있고요. 원본이 수장고에 있거든요. 요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편지 원본. 네, 맞습니다. 동생에게 보낸 그 편지 2점 중에 한 점입니다. 네, 여기 사랑이 넘치는 영석에게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동생에게 보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할아버지의 제사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긴 하지만 여기에서 만보산 사건이 언급이 되거든요. 일본의 계략으로 인해서 조선 농민과 중국 농민이 서로 유혈 상태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정확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편지를 썼을 때 나이가 24살, 만 23살. 청년 윤봉길이 느꼈던 어떤 그 느낌은 일제강점기의 이런 통치보다 더 무서운 게 무지다. 그래서 이곳 예산에서는 농촌 계몽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글을 가르쳐 주시고 네네네.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야학을 열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윤봉길 의사가 농촌 계몽을 할 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도 직접 만드셨다니 놀랍네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학생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야학에서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자마자 야학이 폐쇄가 돼요. 그 탄압 속에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더 느끼셨던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시게 되는군요. 네네. 떠나실 때 장부 출가 생불한, 대장부가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문구인데요. 윤봉길 의사가 이곳 예산을 떠나면서 남긴 글귀입니다. 학교를 떠나서 단둥을 거쳐서 칭다오에서 한 1년 정도 머무셨어요. 바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 일본인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세탁소요? 네네.
칭다오에 도착한 윤봉길은 봉천로에 있는 일본인 세탁소에서 약 1년간 일하며 상하이로 갈 여비를 마련했다. 칭다오에서 어머님 편지를 한번 받게 되거든요. 너 예산에서 할 일 많은데 왜 거기 가 있어? 빨리 돌아와라. 라는 그 편지를 받고 답신을 남겼는데 이 편지가 윤봉길 의사의 어떤 또 다른 출사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올림이라는 편지거든요. 우리 청년의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네.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그 강의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떠나셨을 때 부인의 뱃속에는 둘째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아빠 얼굴도 못 봤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죠. 와. 이렇게 1년 정도 있다가 31년도 5월에 상하이에 도착을 하셨고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조선 독립운동본부가 상하이에 있다고 들었으므로. 아, 상해 임시정부요? 네, 맞습니다. 상하이 가서는 어떠셨나요?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좀 집중을 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야채 장사도 하고 밀가루 장사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면서 그 중국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근데 상하이에서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과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민단에서 처음 만난 분이 간사였던 김동호 선생님도 만났고요. 춘산 이유피 선생님, 안공근 선생님 등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 교류를 하셨던 걸로 나와요. 특히 종품공사라는 모자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여기에서 백범 선생님과 만나서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교류했던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는 김구 선생님과 몇 번의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댐데미를 좀 파악을 하시고 윤봉길이라는 그 청년, 참 범상치 않은 청년이었구나라고 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1932년 4월 20일 상하이 일일신문을 보다가 4월 29일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 겸 상하이 침공 승리 축하식이 열린다는 기사를 읽고 사회다관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 의거를 계획했다. 네, 1932년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그리고 상하이 사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일본이 이 상하이 사변, 상하이 전쟁을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왕의 생일 잔치가 4월 29일 날 훈코 공원에서 하니 일본 시민들은 누구나 도시락과 물동을 지참해서 누구나 참여해도 된다라는 그 문구를 보시고 윤봉길 의사가 백범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나라를 위해 마땅히 죽을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윤군,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일을 이룬다고 했소. 4월 29일은 홍코 공원에서 외왕 생일인 천장절 경축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모양인데 이날 분의 일생의 큰 목적을 이뤄보면 어떠하겠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을 하고 입단 선서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한인애국단은 어떤 단체예요? 좀 일본에 타격감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인애국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인애국단 1호 단원 혹시 알고 계실까요? 김구 선생님 아닐까요? 혹시 일본 왕에서 이봉창. 네, 맞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1호 단원이시고요. 윤봉길 의사는 2호 단원입니다. 그럼 이봉창 선생에게도 영감을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본 왕에게 던진 그 폭탄 사건 알고 계셨고요. 그걸 보시고 이 기사를 보시고 백범 선생님 찾아간 거죠. 드디어 제가 할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사진을 보면 한 손엔 총, 한 손엔 수류탄을 들고 있는데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표정은 굉장히 덤덤하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려고 했을까. 솔직히 이분보다 제가 이제 2배의 나이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였다면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오, 네. 무거운 어머님, 그리고 아들, 아내. 왜냐면 앞으로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각오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또 이력서에 담겨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김구 선생님의 요청으로 당신의 사랑은 여정에 담긴 이력서를 남겨주세요라고 해서 남기셨는데 2시간 반 만에 일필휘지 한 번은 멈추지 않고 쓰셨다라고 해요. 네. 근데요, 이 자서 이력에 가족이 아닌 유족으로 썼다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아마도 본인은 이 상하이 의거를 치르고 나서 살아서는 고국당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러게요. 가족이 가족이 아닌 아니라는 유족으로. 네. 사진을 찍고 이 이력서를 쓰면서 그 본인의 삶을 한번 정리도 해봤을 거고 이분이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 당시에는 2 아들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태어난 아, 아들이. 네. 네. 그래서 그 2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고 네. 강보에 쌓인 2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남기는 유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촉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상하이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도 이 폭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이 폭탄을 만드신 분은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김홍일 장군이시거든요. 우성장군.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국 군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육군 관련해서 또 6.25 때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분이 혼자서 만드신 건 아니고요. 네. 상하이에 있는 병공창이라는 병공창장이라는 곳에서 같이 중국 사람과 만들었던 폭탄인데 이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봉창 의사라든지 다양한 그 독립운동에 있을 때 폭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봉창 의거 때 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또 좀 더 심도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인데요. 상하이 의거가 일어난 4월 29일로 한번 가서 보실 텐데요. 그날로 가는 건가요? 네. 아침 6시 거사일이 밝았다. 윤봉길은 호텔을 나와 김구 선생과 함께 원창리 13호 김해산의 집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했다. 김해산님이 어떤... 네. 이 상하이 의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김해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내에서 연락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거사일을 치르러 가는 그 윤봉길 의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산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좀 지어주십사라고 했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여기 식사를 하시고 가셨는데요. 생애 마지막 식사를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거였네요.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없습니다. 제 시계와 바꾸시지요.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진품. 네, 진품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럼 이게 그 94년 전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에게 건네줬던 그 시계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 시계는 2원짜리 스위스산 메이커가 없는 시계였고요. 윤봉길 의사의 시계가 6원짜리 미국 제너럴사의 금장 시계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었을 그 시간을 김구 선생님께 맡기면서 조국의 독립을 잘 부탁드린다. 네.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의거 당시에 지니고 계셨던 소지품인 네, 거죠? 맞아요. 안경집, 안경 닦기, 도장. 이 손수건에 묻어있는 거는 피가 맞나요? 네, 혈흔 자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마도 윤봉길 의사의 혈흔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구나. 윤봉길 의사가 4월 29일 날 상하이 의거를 거행을 했고요. 사형 판결을 받은 날짜가 5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모든 재판이 끝났고 바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가족들이 알았을 때 그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어머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집은 걱정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그 말 한마디가 아마 윤봉길 의사께서는 이제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순국 직전에 신문 받을 때 사진이거든요. 검찰관은 현장에 끌려온 윤희사에게 사형 집행을 진행함을 알리고 유언이 있는지 물었다. 사형은 이미 각오하여 이에 임하여 하등해 할 말이 없다. 저게 실제 또 사진인가요? 네, 사형 집행했던 사진이고요. 총살 직전의 사진과 총살 후에. 그래서 마지막 저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 뒤를 지탱했던 그 형틀대가 지금 남아있고 가로목은 분실이 됐고요. 세로목만 남아서 저희가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의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또 끼쳤다고. 이 상하이걸 통해서 조선의 한 청년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라고 하면서 장개석 총통께서는 광복군이 창설할 때까지 지원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 총통이 조선의 독립을 언급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줬고 또 훗날 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씨앗을 뿌리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윤봉길 의사의 짧지만 강렬한 일생을 따라가 보니까 제 심장도 함께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석우 상병은 어떠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너희에게 피와 뼈가 있다면 조국을 위한 투사가 되어라 라고 했던 유서 속 내용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마지막 바람이었던 그 말처럼 저 역시 나라를 지키는 투사의 마음으로 군인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바친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